미국은 기존 패권국 영국과 전쟁 없이 패권이 되었습니다. 다른 패권 변동 사례도 평화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같이 보시죠. 17세기 초반 도전자 스페인은 패권국 합스부르크 왕가를 상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17세기 중반 도전자 영국은 패권국가 네덜란드를 상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19세기 초반 나폴레옹의 프랑스는 해양 패권국 대영 제국을 상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추세는 신흥국가 라이징 스테이트가 기존 패권국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패권의 자리가 바뀝니다. 이것을 국제정치학에서는 패권 변동 혹은 세력 전이라고 합니다. 질서 운영자가 바뀌니 당연히 질서도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영국과 미국 사이에는 전쟁 없이 패권이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평화적 세력전입니다. 근대로 한정해서 본다면 평화적 세력전이는 이 사례가 유일합니다. 사례로서 의미가 크겠죠. 근대의 유일한 평화적 세력전이 사례와 근대의 기준.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역사와 전쟁에 관심과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수 있죠. 1500년경에 1세대 제국주의 국가인 포르투갈에서 신흥국 스페인으로 패권이 넘어갈 때도 전쟁이 없었는데 왜 영국과 미국 사례가 유일한가? 그렇습니다.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근대라는 시점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본 주제를 다루기 전에 역사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근대 구분 시점에 대해 한 번만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생각해 볼 일은 없습니다만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도대체 근대를 언제부터 규정할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1990년대까지 정치학자들은 근대 기원을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경제학에서는 1650년대 무렵 자본주의 도입 시기를 근대의 시작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회학과 정치학에서는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를 근대로 규정합니다. 외교사학계도 비슷해서 1814년 나폴레옹 전쟁 종결과 비엔나 회의부터를 근대로 봅니다. 1500년의 포르투갈 스페인 사례는 그런 점에서 1648년 기원설, 1650년대 기원설, 1789년 기원설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평화적 세력 전이의 두 가지 입장, 패권국 대 도전국. 다른 사례들과 달리 영국과 미국은 왜 전쟁을 하지 않고 세력 전이를 맞췄을까요? 이 질문은 분석적인 차원에서 패권국가와 신흥국가 차원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질문은 패권국 영국은 왜 도전자를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영국이 미국을 상대로 예방전쟁을 하지 않은 이유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위에 카드를 추가해 두었으니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신흥국 미국은 왜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즉시 이런 답변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답변 하나, 미국이 힘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미국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영국을 상대로 전쟁을 했겠냐 싶죠. 답변 둘, 미국은 고립주의 전통이 있어 혐오했던 유럽 문제에 관심이 없었으니까. 그렇죠. 고립주의자인 미국인들에게 유럽 문제는 안중에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답변 셋, 누가 건들지 않고 쭉 성장할 수 있는데 굳이 미국이 먼저 위험천만한 전쟁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 그렇죠. 성장하는 국가에게 전쟁 없이 패권이 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있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들은 일부는 타당하지만 일부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답변, 힘이 없었다부터 살펴보시죠. 미국이 GDP에서 영국을 완전히 앞선 것은 1872년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인구로 구성된 CINC 지수로는 미국에서 2차 산업혁명이 폭발한 1897년에 영국을 추월합니다. 정보가 현재만큼 많지는 않겠지만 당시 미국의 철도 산업과 화학 산업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국력 증강을 유럽 국가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890년대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럽인들은 공동의 적에 대항해서 어깨를 걸고 싸워야 한다. 1차 대전 직전이 되면 생산력에서 유럽 국가들은 미국을 따라올 수 없었고 이 사실을 유럽 정치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미국 국력 부족은 만족스러운 설명은 아닙니다. 두 번째 답변, 미국은 고립주의 국가였다를 살펴보시죠. 미국은 1898년 스페인과 전쟁을 했습니다. 쿠바에서 스페인을 몰아내면서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지배권을 강조한 멀로 독트린을 무력으로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에서 미국은 괌, 푸에르토리코,
필리핀을 병합합니다. 1898년부터 1912년까지 미국은 제국주의 국가가 됩니다. 유럽 대륙에 직접 파병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고립주의 정책만 택한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답변은 설득력 있습니다. 견제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다면 신흥국가 입장에서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미국은 외교 무대에서 1차 대전까지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주변부 국가, 즉 아웃사이더였죠. 중요 국제정치는 주로 유럽의 고만고만한 강대국 사이에 펼쳐졌습니다. 1871년 독일의 통일과 1890년 이후 빌헬름 2세의 현상타파 정책은 다극질서 속에서 유럽 국가들을 오직 유럽 국가에게만 집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영국은 지근거리에 해군력 증강으로 위협하는 독일이 있어서 온통 관심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미국도 여전히 남아있는 고립주의 성향과 미국은 유럽과 다르다는 미국 예외주의,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으로 유럽 강대국 정치엔 그다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유럽 질서의 변화무쌍함에 따른 미국에 대한 무관심, 미국의 반골기질 같은 독자 노선, 이것이 미국이 견제받지 않고 성장한 이유죠. 지금까지 이야기의 중간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시기 우리가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그리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힘이 없었거나 고립주의 노선만 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유럽 강대국들과 멀리 떨어진 덕분에 유럽의 견제 없이 성장할 수 있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미국은 왜 영국과 전쟁을 하지 않고 패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역사 속에서 세부적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의 전쟁은 없어서 흥미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을 이해하고 21세기 미중 관계에 주는 함의를 찾아본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평화적 세력 전이의 조건. 영국과 미국 간 평화적 세력 전이는 어떤 요인 때문인지를 다루기 위해 먼저 이 주제에 대한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세계적 기준점이면 더 좋겠네요. 평화적 세력 전이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이 제시한 이론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이론의 내용과 함께 설명이 충분한지도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1958년 미시간 대학의 오르간스키 교수는 저서 월드 폴리틱스에서 국가의 산업화에 따른 패권의 변동, 즉 세력 전이를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패권국과 신흥국 사이의 국력 격차가 줄어들고 신흥국이 패권국가의 체제 운영 원리에 불만족도가 높을 때 패권 전쟁이 발생합니다. 그 결과 세력 전이가 이루어집니다. 이 이론의 목표는 패권 전쟁이 발생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도 미국과 중국의 세력 전이 가능성을 분석하는 기본적인 분석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간스키는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세력 전이를 하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오르간스키의 제자인 연세대학교의 김우상 교수는 저서 신한국 책략에서 오르간스키의 평화적 세력 전이의 조건을 잘 소개해 줍니다. 오르간스키 교수의 평화적 세력 전이 조건이 영국, 미국 사례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도전국의 만족도가 높은 경우에 도전국은 패권체제에 도전하지 않고 평화적 세력 전이가 발생합니다. 즉, 도전국이 패권체제 운영 원리나 방식에 만족하면 도전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에는 만족했지만 유럽의 동맹에 기초한 세력균형 질서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급부상하는 잠재적 도전국이 국제체제의 리더십을 추구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만약 잠재적 도전국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현상타파적 성향이 없다면 기존 패권국은 도전받고 있다는 것이나 패권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을 패권에서 폐위하고 전쟁을 불사하고도 자신이 패권이 되려는 의지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멀로주의라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관여 정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셋째, 잠재적 도전국의 빠른 성장 원동력이 내부적 발전에 의한 것이고 지배국의 중요한 국익에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즉 도전국이 패권국의 영토를 확보해서 국력 성장을 이루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미국은 철도와 전기라는 2차 산업혁명으로 성장을 이뤘고 영국이 보유한 영토를 빼앗을 유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게 미국은 심각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넷째, 급성장하는 강대국과 지배국이 오랫동안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였거나 동맹을 맺고 공동의 적에 대항해서 함께 전쟁을 치렀거나 유사한 언어, 문화, 역사를 공유할 때 평화적 세력 전이가 가능합니다. 미국과 영국은 1812년 전쟁과 1861년 남북전쟁 이후 대화해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1898년 미국의 필리핀 공격 시 영국은 미국에 협력했고 의화단 난에서 미국은 영국을 도왔습니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서 양국은 동맹이었죠. 그리고 이전 주제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앵글로색슨족의
잉글리시 스피킹 피플이라는 공유된 정체성도 있었습니다. 다섯째, 쇠퇴하는 지배국이 다른 강대국과 전쟁 중에 있어서 잠재적 도전국의 지원을 받고 그 대가로 국제체제의 주도권을 잠재적 도전국에 넘겨줄 경우 평화적 세력 전이가 가능합니다. 1차 대전에서 영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1차 대전 이후 영국 해군이 가진 이국 표준주의를 미국에게 포기합니다. 워싱턴 회의에서 주력한 비율은 영국과 미국이 공통적으로 5대5로 만들었죠. 콧대 높은 대영 제국의 해양 패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여섯째, 지배국가의 적응력 혹은 유연성이 높은 경우에도 평화적 세력 전이가 가능합니다. 지배국가가 도전국에 대해 저항하지 않고 패권 자리를 양위하면 전쟁 없이 패권이 바뀌게 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 영국, 미국 사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복잡하게 되었으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도전국의 만족도. 둘째, 도전국의 현상 유지 성향. 셋째, 도전국의 내부 성장에 따른 국력 상승. 넷째, 우호적 관계, 동맹 경험, 정체성 공유. 다섯째, 전쟁 중 도움에 대한 대가로 패권 이전. 여섯째, 패권국의 적응력 혹은 유연성. 6가지 조건들이 매우 구체적이죠. 그런데 2가지가 아쉽습니다. 먼저 6가지 요인은 패권국 요인과 도전국 요인이 섞여 있습니다. 다음으로 패권국 국내 정치 부분과 관념적 요인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만을 들여다보기에는 조금 아쉽죠.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미국 내부를 보면서 내부적 요인과 관념적 요인을 포함해서 왜 미국은 전쟁을 선택하지 않았는지를 볼 것입니다. 현재 미중 관계는 평화적 세력 전이가 가능할까? 미국 내부를 보기 전에 우리가 살펴본 6개의 평화적 세력 전이 조건에 21세기 미중 관계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첫째, 도전국의 만족도. 중국이 현재 미국 체제에 만족해 보이진 않네요. 1대1로 정책과 페트로 위안화 체제 구축 노력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도전국의 현상 유지 성향. 중국은 영토 분쟁과 공세적 해군력 증강으로 볼 때 현상 타파 국가에 해당합니다. 셋째, 내부 경제의 성장에 따른 국력 상승. 최근 중국 경제는 부동산, 내수 침체, 국가 부채의 어려움 때문에 이 조건도 잘 맞지 않을 듯합니다. 넷째, 우호적 관계, 동맹 경험, 정체성 공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고 정체성 공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섯째, 전쟁 중 도움에 대한 대가로 패권 이전. 미국이 중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패권국의 적응력 혹은 유연성. 미국의 반도체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대중국 견제는 미국이 패권 유지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결론적으로 6가지 원칙에서 미중 관계의 평화적 세력전이 가능성은 현재로선 없어 보입니다. 영국과 미국 사이에 평화적 세력전이와 평화적 세력전이 조건에서 생각할 점이 더 있다면 또 어떤 부분이 있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 의견을 공유해보면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겠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국과 한국 지정학의 이해를 높이는 수준 높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